23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1쪽 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3단 논법에서 빠른 풀이법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수로 논리에서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자, 1번에 보면 정원 진술의 4가지 종류 해가지고요.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왜 2025년 9급의 국어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제가 2차례에 걸쳐서 나왔어요. 근데 수로 논리와 관련된 부분은 딱 뭐만 출제가 됐냐면 물론 7급 피셋이나 5급 피셋은 좀 달라요. 다만 9급의 예시문제는 3단 논법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단 논법에만 따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전통 논리의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워가지고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연역법으로 증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결론이나 전제를 빠르게 찾는 방법을 학습을 할 겁니다. 그죠? 물론 제가 수로 논리의 어떤 연역법과 관련해서도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자, 보죠. 우리 기본적으로 3단 논법에 쓰이는 진술들이 정원 진술들이죠. 그래서 크게 4가지 있다고 했어요. 뭐 있어요? 전친 긍정이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가리켜서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A들은 B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호화하면 모든 X에 대해서 AX이면 BX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칭 부정, 모든 것을 가리켜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A도 B가 아니다. 즉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기는 하죠. 그래서 기호화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AX이면 not B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 긍정이 있어요. 그죠? 특정한 부분만 가리켜서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A들은 B이다. 어떤 X에 대해서 AX and BX. 이건 잘 들어오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 부정 진술이라고 해가지고요. 특정한 부분만 가리켜서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A들은 B가 아니다. 즉 어떤 X에 대해서 AX and not BX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3단 논법에 이용되는 게 이거 4가지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잡아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변형해서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때 변형하는 방법과 관련된 게 환희법 82쪽이에요. 환질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환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원 진술에서 명사의 위치만을 바꾸어서 새로운 진술을 추론하는 거기는 한데요. 이런 거예요. 이런 규칙들을 암기하고 언제 적용하는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했을 때 같은 개념이다. 같은 범주를 가리킨다. 이걸 알아두시라는 거죠. 즉 논리적으로 동치가 된다는 거. 이를테면 보세요. 기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문 보죠. 어떤 여성들은 정치인이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특징 긍정 진술이죠. 그러면 특징 긍정 진술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이 명사 정치인과 여성과 정치인이라는 명사의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거 실제로 확인해 볼게요. 자, 특징 긍정이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 자체로 보세요. 그러면 어떤 여성들은 정치인이다라고 했을 때 어디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어떤 여성들은 정치인이다. 그러면 이것도 맞나요? 이 X를 두고 어떤 정치인은 여성이다라고 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징 긍정은 명사의 위치를 바꾸는 환희법을 써도 뭡니까? 동치다. 똑같은 범주를 나타낸다. 똑같은 논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2번도 기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것도 예문 보세요. 모든 파충류들은 포유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칭 부정의 형태죠. 근데 정칭 부정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파충류와 포유류라는 명사의 위치를 바꿔도요.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모든 포유류들은 파충류가 아니다.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면 되게 편한데 이게 파충류. 흰색이. 그 다음에 노란색이 포유류 이렇게 했을 때 모든 파충류들은 포유류가 아니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없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두고 모든 포유류는 파충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포유류 노란색 범주는 지금 파충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자, 어떤 정원 진술을 환희법을 쓸 수 있나는 아직 외울 필요 없고요. 지금은 뭐만 확인하시라고요. 이렇게 명사들의 위치를 바꾸어도 논리적으로 동치가 된다는 것만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83쪽에 보면 환질법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얘는 뭐냐면 환위, 즉 명사들의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죠? 말 그대로 정언진술의 형태를 바꿔서 추론하는 건데 이를테면 두 번째 명사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뀐다는 점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보세요. 모든 뱀들은 파충류이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럼 이거 뭐예요? 어느 뱀도 비파충류가 아니다. 두 번째 명사 파충류를 뭡니까? 비파충류가 아닌 존재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죠? 긍정을 부정으로 바꾼 거고요. 자,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개념적으로 봐도 똑같은 말이기는 해요.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보죠. 그죠? 얘가 뱀이고 노란색이 파충류예요. 그러면 모든 뱀들은 파충류라는 우리가 이미 표현해봐서 알죠. 그죠?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뱀에 속하는 것들은 다 파충류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범주를 가지고 그죠? 이렇게 바꾼 것도 가능한가요? 어느 뱀도 비파충류가 아니다 그러면 뱀이 있는 요 범주를 보면 이 범주를 보면 얘는 뭐예요? 비파충류가 아닌 범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죠. 자, 이건 참고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뱀도 포유류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명사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어느 뱀도 포유류가 아니다는 뭡니까? 모든 뱀들은 뭐 비포유류 이렇게 바꾸고 있네요. 그죠? 포유류가 아니다를 비포유류 이런 형태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환질법에서는 이제 이런 것 명사를 반대로 바꾸는 거죠. 다만 비포유류가 아니다가 아니라 비포유류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보시고요. 그러면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뱀이고 포유류. 그러면 어느 뱀도 포유류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모든 뱀은 당연히 뭡니까? 비포유류. 여기 있는 뱀은요. 뭡니까? 포유류가 아닌 범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확인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언제 이렇게 되는가 조건 외로라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확인만 하세요. 그다음에 84쪽에 3번 한번 보시면 얘도요. 어떤 동물들은 개이다라고 했을 때 개라는 두 번째 명사를 뭡니까? 비개가 아닌 거. 개 아닌 것이 아닌 것이니까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말장난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다 쓸모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확인해 보죠. 이게 동물이고요. 이게 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은 개이다는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거고 이 X를 두고 얘는 이거 어떤 동물이면서 비개가 아닌 존재. 비개가 그죠? 비개들은 다 여기 있는 거죠. 비개들은 다 여기 있는 건데 비개가 뭡니까? 아닌 존재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4번도 마저 볼게요. 자, 어떤 동물들은 개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개가 아니다를 뭡니까? 개라는 명사를 부정으로 비개이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기는 해요. 그죠? 한번 보세요. 얘가 동물이고요. 그죠? 얘가 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동물들은 개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고요. 이 X를 두고 두 번째 어떤 동물들 이거 어떤 동물이고 그다음에 비개 개가 아닌 범주에 있으니까 이 두 번째 문장도 같은 개념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위치나 아니면은 개념 자체를 바꿔 가지고요. 그죠? 논리적으로 동치인 다른 형태의 문장을 정언 진술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범주가 같다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리는 게 약간 신기해 보이는 거 나오면 이런 것들 외우고 말할 수 있는 걸로 쓸데없는 어떤 쾌감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등 쓸모없는 거예요. 하라는 거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85쪽에 보면 부분 환질 환위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뭐냐면 환질한 다음에 환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술을 추론하는 거죠. 보세요. 모든 뱀들은 파충류이다를 환질하면 두 번째 명사를 부정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어느 뱀도 비파충류가 아니다 되는 거고 이걸 환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뱀과 비파충류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느 비파충류도 뱀이 아니다. 이게 똑같은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대우하고 똑같죠. 눈치채셨어요? 아, 좋습니다. 그죠? 모든 뱀들은 파충류. 그럼 대우는 뭡니까? not 파충류이면 뭡니까? not 뱀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대우하고 똑같은데 지금은 일단 차분히 점검해 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얘도요.
범주 확인해 보면 모든 뱀들은 파충류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범주가 배제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요. 어느 뱀도 비파충류가 아니다 그러면 뱀에 속하는 애들은 뭡니까? 비파충류가 아닌 거죠. 비파충류가 아닌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어느 비파충류도 파충류가 아닌 것들은 다 뭐예요? 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뱀이 아니다도 같은 진술이 되는 거죠. 괜찮죠? 네,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요. 자, 예문으로 바로 보세요.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동물들은 호랑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죠? 어떤 동물들 그러면 얘를 환질하게 되면 이거 두 번째 호랑이를 비호랑이라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비호랑이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환위하게 되면 위치 바꾸면 동물과 비호랑이의 위치를 바꿔서요. 어떤 비호랑이들은 뭐다? 동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해보죠. 어떤 동물들은 호랑이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예문이요. 어떤 동물들은 호랑이가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동물들 중에서 호랑이가 아닌 범주가 있다는 거고, 얘를 두고 나서 어떤 동물은 비호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범주를 보면서 어떤 비호랑이들, 그죠? 호랑이가 아닌 것들은 뭡니까? 이 범주. 얘는 호랑이가 아니면서 뭐예요? 동물이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환질 환위법. 자, 우리가 지금 3단 논법에 나오는 정언 진술들의 형태를 의미가 똑같은 다른 형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전체 환질 환위법은 뭐냐면 일단은 환질한 다음에 환희하고 다시 환질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 환질 환위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예문으로 보죠. 모든 뱀들은 파충류이다 그러면 환질하게 되면 어느 뱀도 파충류를 뭡니까? 비파충류로 써서 의미는 같아야 되니까 비파충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지금 환위하게 되면 뱀과 비파충류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느 비파충류도 뱀이 아니다가 되는 거고, 다시 얘를 환질하게 되면 뱀이 아니다를 뭡니까? 비뱀이다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죠. 뱀, 파충류라고 했을 때 모든 뱀들은 파충류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뱀들은 파충류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어느 뱀도 비파충류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두고 봤을 때 뱀에 속하는 애들은 당연히 비파충류가 아닙니다. 그죠? 비파충류 여기인데 여기 있기 때문에 비파충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비파충류도 뱀이 아니다. 그죠? 비파충류는 파충류 바깥에 있는 것들인데 얘네는 당연히 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뱀이 아닌 거고요. 따라서 모든 비파충류들은 뭡니까? 뱀이 아닌 거, 비뱀이다. 똑같은 의미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죠. 이런 거요. 어떤 동물들은 호랑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환질하게 되면 두 번째 명사를 비호랑이라고 바꾸게 되는 거고요. 환위하게 되면 동물과 비호랑이 바꿔서 어떤 비호랑이들은 동물이다 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얘를 환질하게 되면 두 번째 명사 동물을 뭡니까? 부정으로 바꿔서 비동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역시 확인해 볼게요. 어떤 동물들은 호랑이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이걸 표시하면 어떤 동물들은 호랑이가 아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를 설명하는 거고, 이 X를 두고 어떤 동물은 뭡니까? 얘는 비호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호랑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비호랑이, 이 X는 당연히 호랑이 아니니까 비호랑이고요.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동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문장 X, 이거 어떤 비호랑이 맞잖아요. 호랑이 아닌 거고 비동물이 아니다. 비동물이 아니라 동물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초점 마지막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3단 논법에 쓰이는 정언 진술들은요, 의미가 같은 다른 정언 진술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9급 범주에 나오는 3단 논법의 결론이나 전제를 빠르게 끌어내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87쪽에 정언 3단 논법의 특징들을 좀 이해를 하고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보세요. 개념과 특징이요. 자, 정언 3단 논법이라는 것은요, 정확히 3개의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3개의 정언 진술들로 구성된 연역 논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보세요. 모든 양서류들은
동물이다. 그 다음에 모든 개구리들은 양서류이다. 따라서 그러므로 모든 개구리들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단 3단 논법에서요. 이런 3단 논법에서 결론 쪽에 수러 개념, 그죠? 동물이다. 얘를 우리가 대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대개념 이렇게 메이저 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 쪽에 주어 이거죠. 개구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마이너 텀 해가지고요. 소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제에만 나오는 제3의 개념, 그러면 개구리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전제에만 나오는 이 양서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뭡니까? 중개념이라고 불러요. 그죠? 일단 요거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개념을 포함한 전제를 우리가 대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대개념이 뭐예요? 동물이니까 동물이 포함된 이 전제를 대전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소개념이 포함되는 소개념 뭡니까? 개구리가 포함되는 이 전제를 소전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의 대개념은요. 대개념은 동물, 소개념은 개구리, 중개념은 양서류가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예에서 확인이 되듯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중개념은 M, 그 다음에 대개념은 영어 자체는 메이저 텀이지만요. 우리가 P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념은 S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3단 논법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모든 M은 P이다. 그 다음에 모든 S는 M이다.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S는 뭐이다? P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인되듯이 되게 쉽죠. 그죠? 보세요. M은 P이다. S는 M이다. 이거 순서 이렇게 바꿔서 배치해보면 S는 M이고 M은 P이다. 이거 우리가 연쇄 논법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3단 논법의 결론은 결국 그죠? 중개념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추론될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3단 논법의 형식은요. 중개념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뭐가 1격이고 뭐가 4격인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념이 그죠? 이런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엇갈려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엇갈려 있을 때 네 종류밖에 없고요. 가만히 보면 지금 여기에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칭 긍정 정칭 부정 그 다음에 특칭 긍정 특칭 부정의 형태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가지고요. 1격만 해도 64 그죠? 64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4격까지 있으니까 총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56가지 정도가 되는데 다만 우리가 선생님 단순하게 한다면서요. 근데 이렇게나 많다고요? 실제로 여기서 타당한 논증의 형식은 딱 24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년 1월이 될 텐데 이거 다 익히고 나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24가지 타당한 것들 중에 역시 이 24가지 중에서도요. 시험에 인용되는 것도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64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256가지 경우의 수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24가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제 이어지는 거 보죠. 여기 다음에 3단 논법의 형식을 보면요. 일단 1격, 2격, 3격, 4격 모두 어때요? 중요한 거죠. 중개념은 결코 결론에 쓰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개념 M 같은 경우는 전제에서 대개념 및 소개념과 각각 한 번씩 결합해서 전제를 구성해야 해요. 우리 왜 전제를 찾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격은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개념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주연되어야 합니다. 이 주연된다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주연이란 3단 논법 명제에서 주어 개념이나 수어 개념이 그저 그 대상의 전부를 지칭하도록 하는 걸 주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념이 주연된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념 M이 한 번은 모두라는 형태를 지칭하도록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연되지 않는 개념을 부주연된 개념이라고 해요. 별거 아니고요. 모든 가수 그러면 가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주연된 개념이고요. 비현실주의자는 모두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부주연된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원 3단 논법에서 중개념 M은 적어도 한 번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 모든이라는 형태로 묶여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 특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3단 논법의 형태를 봤기 때문에 요거 확인하는 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중개념은 뭐 결론에 쓰일 수 없고요. 전제에서 대개념과 한번 결합하고 소개념과 한번 결합하고 그다음에 전제에서 중개념은 적어도 한번 주연 모든이라는 범주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 자, 이 특징 정도 최소한의 암기 없이 편암기를 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정도 최소한의 성격은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23강은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곧 이어서 24강에서요. 실제로 빠른 풀이법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강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